네, 날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집권 여당 문제, 대통령이 휴가에 복귀해서 도어 스태핑에 한 얘기가 있죠. 이 부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주제는 윤석열의 필요한 조치로 잡았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13일 만에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요. 초심도 언급했고요. 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다지게 됐다고나 할까요? 인적 표심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문제들도 바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혹시 내부 통일 못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있으면 할 것이다라고 해서 당장 박순애 교육부 장관 논란이 많았죠. 사퇴설이 나왔었습니다. 보도도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도 거취를 곧 결정할 줄 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대변인의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김천홍 대변인은 거취 내용은 아직 들은 바 없다.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출석을 대비해 회의 중이다. 국회 교육위가 내일이잖아요. 사퇴할 마음이 없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들리는 얘기는 또 딴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저희한테도 해주세요. 들리는 얘기. 같이 듣게요.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아마 사퇴 표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대부분 예상을 했는데 예. 이 교육부총리 본인은 내일 국회 가서 뭔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하고 그때 뭐 결정을 하겠다. 즉 해명할 기회를 한 번 더 갖고 싶다. 예.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다는 또 얘기도 있어서 뭐 일단 여권에 있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국회 가서 무슨 말씀을 또 하실지 그럼 국회에선 또 민주당에서 뭐라고 또 얘기할지 이게 더 커지잖아요. 예. 그런 거 다 파악하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변인 얘기 들으니까 내일까지는 사퇴가 내일 국회 교육위 출석까지는 강행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국회 나와서 뭘 해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오히려 더 정부에 부담을 주는 상황밖에 안 될 것 같고 이미 뭐 저거는 그 자진 사퇴라기보다는 경질에 가까운 건데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봤을 때 그러면 빨리 이제 부담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오늘 중에 사퇴 선언하고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제가 보기엔 약간 쓸데없는 고집이 아닌가 싶은데요. 진짜 그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정말 뭔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지도력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이미 사실 판단을 끝내신 상황이고 박순애 장관은 사퇴해야 된다. 더 이상 장관직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건 사실 거의 전 국민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대통령도 결심을 했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리더십에 굉장히 큰 위기가 예. 뭔가 정권 초기부터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리더십까지는 갈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입학연령 인하 문제 하나랑 그다음에 외고 폐지 이 두 개가 워낙 첨예하게 비판들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라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 그러면 본인이 매듭을 짚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있기 때문에 내일 교육위 출석 이후에 사퇴를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입학연령 문제도 그렇고 외고 폐지 문제도 그렇고 이게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더 스텝이 꼬일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거든요. 이미 국민적 반감이 워낙 심한 이슈고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나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글쎄요. 내일 교육위의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육위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얼만큼 그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지는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해명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건설적인 저도 일단 해명이 자리지. 시작되면 마이너스 2%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안 됩니다. 추정을 또 해봅니다. 큽니다. 마이너스 2%.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극구 말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분이 만약에 빨리 결단을 내려주면 또 플러스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 결단은 그러면 국회 교육위 출석 전에 결단 말씀이신가요?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이미 드라마가 여기서 드라마틱하다는 거는 제가 보기 좀 이상한 거고. 봐주세요. 어떤 드라마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막장이잖아요. 개연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게 저 정도 드라마 되면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도 되면 이제 빨리 어쨌든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그 별도의 해명 자리나 별도 입장 발표 없이 조용히 물러나시는 게 좋고요. 예. 이미 뭐 여당도 대통령실도 박순애 장관을 구제할 수도 없고 구제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여기서 구제할 의사도 제가 보기엔 없어 보이고 그런데 본인이 내일 국회 와서 얘기하겠다는 건 자기 변명밖에 안 되죠.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런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국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일단 뭐 박순애 부총리 입장에서는 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고요. 물론 본인 개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다만 국정이나 대통령 지지도에는 부담을 주는 거는 좀 분명해 보인다는 사실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그중 하나로 보는 것 같은데 교육부 장관은 내일 국회 교육위에서 출석해서 언급을 하고 해명,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사퇴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분위기고요. 다음 필요한 조치는 사실은 그러면 대통령실 개편. 왜냐하면 여권 내에서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도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 나가겠다. 일단 여권 일부의 뜻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바꿔라. 라는 분위기인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실 인사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질문이 같은 파평 뉴스인데 윤희석 대변인이 먼저 가고 있어서 저도 약간 유감입니다. 예. 일단 저 진일보한 메시지가 참 이것도 참 그래요. 예. 이걸 진일보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어쨌든 밝혔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 나간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렇습니다. 당연히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 반대되는 얘기들이 보도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3개월도 안 돼서 경질하는 거는 뭐 좀 그렇다라든지 이런 예. 게 나오니까 물론 그건 인사권자의 생각일 수 있는데 이게 마치 국민들의 생각에 좀 맞서는 듯한 고집 부리는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본 뜻은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손 PD님 진행을 저희가 손 PD가 하는데 다시 한번 동아일보 앞에 이거 볼게요. 지금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3개월도 안 돼 경질하면 누가 여기 와서 일을 하겠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전원으로 보도가 됐는데 윤희석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저게 꼭 사실일까? 이런 의문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령 저런 얘기가 회의석상에서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나왔다 하더라도 예. 저게 뭐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니 뭐 3개월이든 뭐든 간에 국민이 원하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거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쇄신 메시지를 더 크게 내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라고 작게 메시지된 게 보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그런 순서죠. 예, 그런 그게 말씀 맞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진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보도 하나하나가 휴가 첫날도 그렇고요. 그런 보도들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쌓이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불안하고요. 예. 지금은 뭐든 어쨌든 바뀌어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도어 스태핑이 전과 달랐던 건 일단 남 탓을 대통령이 안 하셨어요. 야당 탓하고 언론 탓하고. 그것만 해도 저는 좀 바뀐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초심을 지키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초심 지킬 때가 아니고 바꿔야 될 때입니다. 예. 특히나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게 하려면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참모들부터 바꾸는 게 저는 지극히 당연한 수준이라고 보고 글쎄 저런 얘기가 뭐 참모진에서 흘러나온 건지 진짜 대통령의 의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론을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하게 읽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광우병 사태로 지지율이 폭락했잖아요. 6월 초에 16%까지 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6월 19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일종의 반성문을 쓰고 청와대 뒷산에 올라서 뭐 아침 이슬 노래도 듣고 예. 그리고 나서 20일 날 유익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수석들을 갈았어요. 정권 출범한 지 4개월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3개월 만에 어떻게 일하라고 온 사람을 쳐내느냐. 아니 지금 여론이 이 정도면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좀 대통령께서 오늘 뭔가 이제 국민들의 관점에서 처리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후에 액션 플랜이 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빠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잖아요. 반성해야 되거든요.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예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사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냥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는 예. 그런 상황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 이제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 관련돼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많이 비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대통령실 내 소통 시스템. 예를 들면 누구의 말과 누구의 말이 충돌하는 경우, 그다음에 장관의 말과 대통령의 말이 충돌하는 경우 이렇게 메시지가 충돌해가지고 소통의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인사 전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몇 명의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극우 유튜버라든지 뭐 사적 채용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의 특정 부분이 또 문제가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번에 특별한 조치라고 언급을 하신 거는 첫 번째로는 이런 소통 시스템을 조금 더 원활하게 그러니까 일괄된 메시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마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인사 전체를 다 물갈이 한다기보다는 특별히 국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던 몇몇의 인사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여권 내에서도 흘러나온 얘기지만 이번 그 휴가 기간 끝나고 뭐 10명이 교체가 되네, 30명이 교체가 되네 막 교체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대통령의 쇄신의 의지는 도어 스태핑 내에서도 분명히 보이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징적인 인사 조치는 박순애 장관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내부에도 상당 부분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희 뭐 박홍근 대표도 지적하긴 했었지만 뭐 육상시 문제라든지 이런 검찰 출신 원래 지근거리에서 대통령과 있었던 일종의 핵심 측근들 위주의 뭔가 이게 대통령실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국정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뭔가 이 상명하달의 이런 방식으로 되는 시스템적인 문제잖아요. 그걸 개선하지 못하면 답이 없는 상황인 거고 그거를 인사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반성의 지점인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 이런 말들을 보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게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런 의문도 저는 약간 듭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검사는 사실은 어떤 잘못된 범죄 혐의나 이런 부분을 찾아내고 죄를 묻게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국민 여론이 얘는 죄가 없는 것 같아라고 해도 원칙상 죄가 있으면 여론과 상관없이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는 복잡하고 훨씬 다양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검사와 정치가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절실히 깨달았나 이런 의문은 사실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생각이시고 그런 의문을 다 가지실 수 있는데 어쨌든 국민이 선택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거 다 알고 예. 투표하셨고 이분이 정치 입문한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대선을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행착오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어떤 좌충우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은 좀 했으나 예. 워낙에 국민적 기대치가 컸습니다. 전 정부에 비교해서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바꿔달라는 열망을 타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기존의 정책 기반이 거의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냉정하고도 객관적이고도 가혹한 평가를 시작부터 받게 될 수 없는 운명에 있다. 그건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그러면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고 고뇌의 시간을 보냈고 물론 아침 도어 스태핑에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가 있을 걸로 기대할 만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까 이제 필요한 조치 초심 말고 또 있습니까? 혹시? 초심은 공정과 상식이니까 뭐 왜 안 바꾸냐 초심대로 가면 안 된다. 그건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예요. 맨 처음에 전제고
세심히 살핀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심. 예. 세심. 저는 그런 하나하나를 의심 있게 봅니다. 뭐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 약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 개혁의 출발은 민심의 성찰이다라고 조금 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세 취약 연령을 낮추는 것 이런 것들 국민 뜻에 거스르는 정책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또 얘기했네요. 윤희석 대변인 얘기가 맞는데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소통을 더 강화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맞잖아요. 혹시 이거 윤 대변인이 써준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니, 안 씁니다. 저는 안 씁니다. 글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예. 말만 아무튼 합니다. 뭐 내용은 맞습니다. 예. 아니 뭐 박순애 장관 버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내로 해결하라 예. 말씀을 하신 거고 아마 오늘 내로 해결이 되겠죠.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버틴다면 그건 이제 영이 안 서는 거여서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만으로는 이후에 어떤 액션이 준비되어 있는지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워낙에 원론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 제가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인 수준으로 좀 전 바뀌어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그게 지금 이 정부가 뭔가 집중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의 어젠다가 없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인수위 66일이 지나면 보통은 정권의 어젠다가 섭니다. 그게 옳든 틀리든 또 국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공감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역대 정권이 그랬어요. 근데 이 정부는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뭔지 최우선적인 과제가 뭔지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건 일종의 하나의 그냥 가치이고 그 추상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로 되지는 않고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서 뭘 하겠다 이런 게 분명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전히 대통령 말씀이 조금은 좀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취임 100일이잖아요. 좀 있으면. 그리고 8.15 경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가겠구나. 이전 정권과 차별성은 이런 거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돼서 이런 비전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구나. 이런 어떤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되고 국민들이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전부 너절너절한 얘기들 뭐 행정관 채용했는데 누구의 아들이고 예. 그거 유튜브고 이런 게 사실은 국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지금 국정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점을 저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라라는 박원석 전 의원의 조언이었고요. 저희가 좀 일찍 고지를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댓글 지금도 벌써 접속자가 상당합니다. 현안에 대한 의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패널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의견 소개하고 무작위로 2명을 선정해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앞서 이제 계속 저희가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했겠지만 충돌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 얘기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줄여서 국바세라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토론회가 저렇게 열렸습니다. 국바세는 이준석 현 대표 측이다. 이제 국바세 측에서는 우리가 친목 이준석 지지 모임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일 국민의힘 전국위가 열려서 비대위 체제를 의결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신인규 부대변인은 전국에서 비대위 전환이 되면 이는 구체적 의사표시는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끝난다라는 구체적 의사표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미 1,400여 명이 동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라고 신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비대위원장 임명한 의결을 하면 즉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아마 이른바 윤핵관 또는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지만 이준석 대표 체제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당 일부에서 또 이준석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건 만약 가처분 신청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죠.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준석 대표만 보고 생각을 한다면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법원에서 정말 파상 관제인이 오듯이 누군가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처럼 판사가 오겠죠. 와서 당의 당대표가 그럼 판사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름 승리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향후의 정책 입지를 적어도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갖기 어렵다 판단이 예. 되고요. 이게 만약에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됐다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본인이 호소할 수 있는 어떠한 정당성 그런 논리마저 그 기반이 많이 무너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뭘 해도 이준석 대표 본인의 정책 입지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은 안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실 가처분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뭐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게 법원이 개입할 정도의 정당성이 심각한 문제냐. 그러니까 기존의 어쨌든 우리 법원의 태도를 보면 헌법에 의해서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정당의 의사결정에 법원이 잘 개입을 안 해요. 근데 이번 사건이 워낙 이슈가 크기도 했지만 법원이 이거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정도의 절차적 무리가 있다고 볼 건지 그게 저는 쟁점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재판부가 국민의힘을 굉장히 싫어한다. 이러면 저는 이렇게도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예. 저렇게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준석 개인 이전에 국민의힘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되면 아까 이제 판사라 그랬는데 판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옵니다. 이런 류의 분쟁에 대비해서 변호사가 옵니까? 국선 변호인처럼 변호인들이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 랜덤으로 옵니다. 그러면 누군지도 모르는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사실상 내년 1월 달 이준석 복귀 전까지 당대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집권 여당이 아니라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사상 이런 초유의 문제가 일이 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사리판이 되는 거고 여당으로서는 기각이 된다면 당 입장에서는 다행이겠으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문제 삼았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법원이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거여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안 했을 때에 비해서 본인의 정당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정미경 최고위원 필두로 뭐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이런 분들이 쭉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임명했던 당직자들이 사퇴했는데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시그널을 보낸 것 같아요. 그만하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불명예스럽게 본인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이걸 그만할 수 있겠냐. 그러면 저는 당이 이준석 대표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뒤로 만나서든 뭔가 타협점을 찾아야지 이렇게 너 죽고 나 살자. 나는 살아도 너는 죽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여서는 저는 이준석 물러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뭐 신인규 변호사가 지금 국바세를 주도하면서 혹시 이준석 국바세 대표, 아니세요? 저는 국바세는 아닙니다만은 국바세를 주도하면서 이준석 대표랑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개의 보기 정치적으로는 별개의 것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테고 그렇다 그러면 비대위가 뜨는 이상 이준석 대표는 법적으로든 여론전이든 아무튼 전면전을 하겠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장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적어도 앞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 당원 당규를 우회하거나 왜곡해서 이런 식으로 당권을 박탈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좋은 선례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례가 될 것이다. 뚜렷한. 이게 이제 장점일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또 정치적인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끝까지 간 이상 윤핵관의 입지들도 훨씬 좁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전면전을 했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당권 도전을 하든 아니면 당의 주류가 되든 하는 사람들이 윤핵관이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당 내에 그다음에 우리가 그 국정 운영 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 탈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합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윤핵관들도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조수진 최고 얘기한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준석 대표 이렇게 나온 이상 윤핵관들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책임을 질 것이고 앞으로 전면으로 나와서 뭔가 당권 투쟁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될 거라서 정치적으로는 그런 이득이 있겠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실제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때는 올해 내내 여당의 그런 투쟁, 뭐 분탕 이런 걸로만 언론의 장식이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정 운영에 상당한 그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이나 이준석 대표 모두에게 안 좋은 방법인 건 맞죠. 근데 이준석 대표에게 다른 방법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잘은 안 보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당권을 쿠데타에 의해서 뺏긴 상황처럼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는 실제로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고 굉장히 약간은 비정상적이고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당권을 장악당하고 뺏겼는데 성공한 이 쿠데타의 성공 자체는 맞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어도 이 쿠데타조차 실패하게 만들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아까 박은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다른 방식의 당에서 좀 포용적일 수 있는 길을 내주는 게 필요했었는데 그게 아예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얘기는 이준석 대표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무오류인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힘에 의해서 뭔가 반대되는 세력이 대표직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아요. 애초에 근데 이게 왜 시작됐습니까? 4월 21일에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로부터 시작된 건데 그 이유는 어찌되었건 간에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 사법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과거의 과오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세게 유감 표명을 했다든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끼쳐서 뭐 죄송하다든지 이런 표현이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제껴놓고 그 다음부터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맞았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한 해 만이부터 시작해서 징계 6개월 했을 때 권한대행이냐 직무대행이냐부터 시작을 했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시도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적어도 요 앞단에 4월 21일에 징계 절차가 개시됐던 단계에서의 그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해야 향후에 법률적인 어떤 자기의 권리 구제를 위한 활동을 하더라도 의미가 있겠죠. 일단 기자회견을 이준석 대표가 8월 13일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본인의 정치 미래에 뭐가 도움이 되겠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 생각은 가만 보면 나한테 이렇게 같이 죽어보자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예. 이게 뭔가 쥐가 고양이를 잡을 때도 예. 아니,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도 퇴로를 열어주고 잡는 건데 이건 뭐 퇴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예로운 무슨 그 퇴진 이런 얘기를 서병수 의원이 하셨는데 이미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예.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준석 대표를 편들자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3자적 시각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징계가 떨어진 거를 본인이 불복하지 않고 어쨌든 받아들였어요. 그 뒤에 당원들 만나면서 뭐 전국 유랑 비슷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을 비상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된 계기는 문자 공개예요. 거기서 이준석의 잘못은 없어요. 이준석은 총질한 사람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규정됐을 뿐이고 당이 어쨌든 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직무대행의 리더십 문제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기왕 엎어진 김에 아예 이제 이 체제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체제로 가자 이러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기 시작해서 오늘 이 상황이 온 겁니다. 거기서 이준석에게 어떤 규책 사유가 있나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매우 억울할 것 같아요. 물론 정치인이 억울하다고 뭐 자기 항변만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되지만 저는 윤핵관들이든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에 정치를 오래 하신 그런 정치인들이든 어쨌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는 실체예요. 이 당에서. 그 실체와의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없이 얘를 제거하겠다. 이 정치인을 제거하겠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그 제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법적 대응이 됐든 어떤 대응이 됐든 극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이준석 대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으로 정치권의 또 다른 얘기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썰픽 보시죠. 첫 번째 픽입니다. 김순호 논란 몰랐다.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밀고 특채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경찰국장의 인사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거에 그 노동활동도 일부 했던 것 같은데 이 녹화 과정을 통해서 뿌락지 활동을 한 것으로 정당한 정치 활동을 탄압해왔고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가 알고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았잖아요. 그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운동단체인 인노회 회원들은 과거 김순호 국장이 이른바 경찰의 끈앞풀로 활동하고 대공요원으로 특채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김 국장은 인노회 활동에 회의를 느껴 치안본부를 찾아가 고백을 했을 뿐 동료들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검토가 추후에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픽 보시죠. 당원 개정 청원 6만 명 이상 동의. 최근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청원은 현재 6만 9천여 명이 동의한 상황입니다. 당 지도부가 이제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데요. 박용진 의원, 오늘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는 당의 정신이자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당헌 80조를 바꿔서 어느 특정인의 이런 정치적인 그 반경을 오히려 열어주려고 하는, 전 이거는 오히려 또 다른 사당화 논란.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앞둔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두 가지 뉴스를 소개를 했는데요.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그 김순호 치안감 경찰국장이죠. 이제 이전에 어떤 뭐랄까요? 이른바 밀정의 역할을 했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상 그렇게 볼만하죠. 그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89년도였고 공안정국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근데 인천 부천 노동자회, 그러니까 인노회라는 조직이 그냥 무슨 노동자들의 무슨 친목 모임이거나 계모임이 아니고 비공개 활동가 조직이었던 거예요. 주로 학생운동 출신들인. 거기에 조직책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더니 본인은 그걸 나중에 이제 전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대공특채로 경찰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애초부터 이 프락치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조직에 잠입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 뒤로 인천 부천 지역에서 잇따라 조직 사건이 발생하면서 노동계에서 활동하던 그런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잡혀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한 고문 후유증을 알아서 나중에 이제 분신함으로 생을 마감한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와서 본인은 당시에 그 인노회라는 조직이 노동운동을 위장한 그런 주사파 조직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전향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해당 지역에서 그 시기에 활동했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와 관련된 그 조직의 성격과 관련돼서 그렇지 않다고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시 경찰국장이 돼서 지금 가뜩이나 뭐 경찰 장악 논란, 옛날에 치안본부 경찰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렇게 대공수사에 그런 방식으로 참여해서 오랫동안 그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했던 홍제동 대공분실을 관리했던 이 분이 경찰국장으로 온다는 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오늘 뭐 그 청문회에서 경찰청장 내정자는 모른다. 모를 수 있어요, 그분 개인은.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전 진상이 밝혀질 필요가 있고 진실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그 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 그러니까 기소되면은 정지되는 것, 이 부분을 바꾸자라는 이른바 개딸들의 요구사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개딸이라고 불리시는 분들도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재명 의원이 실제로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기소가 될 것 같다라는 뭐 불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신 거거든요. 이제 무리한 수사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고, 실제로 뭔가 잘못은 있지만 이 사람이 당대표직을 수행해야 된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이제 몇 인사들은 이것이 사당화가 아니다. 이게 말 그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타이밍이 지금이냐 이거죠. 하필이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기 바로 직전, 목전에 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리고 이게 사당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개딸들이 이거 바꾸자고 할까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재명 의원은 여기서 멋을 최대한 많이 챙겨갈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서 본인은 멋을 챙겨가지만 실제로 그 이재명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여론의 압박은 만들 예. 수 있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될 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좋아.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대명의 노룩으로 잡았습니다. 이재명 의원 얘기인데요. 어제 제주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노룩, 그러니까 보지 않고 악수를 했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영상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박영주 의원이 인사말을 끝내고 나오자 지금 인사한 이재명 의원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들 잠깐 일어서서 악수를 하는데 앉아서 휴대폰을 보면서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노룩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을 잠깐 보면 박영준 의원이 인사말을 끝나고 지금 이재명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뭘 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냥 악수를 했습니다. 강훈식 의원과 다른 분은 좀 일어서서 악수한 것과는 좀 달라서 노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노룩을 당한 박용진 의원은 오늘 언론에서 안 쳐다보시더라. 뭐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중요한 검색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뭐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보시면 장철민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솔직히 속 좁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딱 요 영상만 있었으면 이런 논란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실제로 이제 박용진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이 선을 넘는다라는 상호적으로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만큼의 약간 서로 이제 포용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제 누적되면서 사실 이 영상, 이 그림이 잡히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이제 기사화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굉장히 사실 전당대회 과정이 지금 그렇게까지 치열한 과정은 아니잖아요. 물론 오가는 말이나 내용들은 아플 수는 있지만 훨씬 더 좀 포용적으로 넉넉하게 안아서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이 당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뭐 공천 걱정하지 마시라 뭐 이런 말부터 해서 지금의 요 과정은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조금 더 좀 포용적인 태도를 좀 넉넉한 태도를 가져가셔야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각이에요. 여기 계신 장철민 의원님이 이제 강훈식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드시겠네. 아니 그래서 저희 이것도 뭐 패널 지지 여부랑 상관없는 얘기가 지지부랑 상관없이 일단 좁아 보인다라는 그 장철민 의원의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분이 안 계셔서 혹시 그 편에서 박원석 의원님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싫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나중에 또 제가 다른 이재명 의원 아니 지지하는 얘기를 지금 듣도록 그 하고. 장철민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옹졸해요 저런 모습은. 근데 대선 때도 그랬고 지난 개항 그 보궐선거 때도 그랬는데 비판자들의 본인에 대한 비판에 때론 저렇게 옹졸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의 값어치랄까요? 그런 걸 떨어뜨린 면이 있는데 제가 여러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거의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이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언행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때때로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71%를 얻었습니다. 물론 경선 초반이긴 하지만 이건 뭐 그냥 어대명 수준이 아니고 거의 압도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경쟁자들에 대해서 좀 웃으면서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게 이재명 의원의 뭐 인품이 됐든 정치력이 됐든 그런 걸 보이는 건데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강원, 대구 경북, 그다음에 제주, 인천의 누적 득표율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인데요. 이재명 의원이 74%, 박용진 의원이 20.8%, 강훈식 의원이 5%가 약간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뭐 물론 현재까지의 그 권리당원 비율로만 놓고 본다면 약 10% 정도여서 이제 초반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 확대명이죠. 뭐 어대명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인데 지금 그 노룩 관련해서는 박용진 의원이 훨씬 돋보이게 됐어요. 얼마나 포용성이 있습니까? 뭐 중요한 검색을 하시다 보면 그러실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건 역대급 영상이고 지금 뭐 야구 비디오 판독하듯이 이 각도에서도 보고 저 각도에서 봤는데 노룩이 맞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아니 저희가 그렇게 뭐 분석한 건 아니고요. 아니 뭐 그 영상은 다 공유할 테니까 언론에서. 근데 참 그걸 또 잘 잡았네요. 네. 저는 이 노룩 악수를 보면서 최근에 이재명 의원의 일련의 행동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의원한테는 경쟁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적이 있고 절멸시켜야 되는 상대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늘 보면 뭐 욕 플랫폼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나랑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이 우리 당원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없어. 윤석열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좀 비슷하네요,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는 수박이야. 이런 식으로 아니 유권자들 내부 총질. 당원들을 쟤는 그렇지 내부 않습니다. 총질이야. 거기에 이제 상징적인 분이 바로 이재명 의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잖아요. 박용진 의원이 비판을 좀 하니까 저 정도로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쳐다보지도 않고 악수를 하는 정말 손가락만 싹 걸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뭐 아까 뭐 공천 이런 얘기 하셨지만 앞으로 당원들한테도 자기가 뜻을 달리하면 핍박하실 것 같고 자기가 뜻을 달리하는 의원들한테는 더더욱 가열차게 저런 식으로 노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도 좀 닮으신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한 건 그거를 벗어나서 좀 더 포용적인 지도자가 되신 분이 확실히 국민들께 더 좋은 지도자로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조언으로 일단 듣도록 하고요. 이건 장철민 의원님한테는 좀 여쭤보면 현재 분위기로서는 어대명이 확실히 굳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분위기 권리당원 투표만 보면 실제로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약간 많은 희망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원래 강훈식 후보 1%였거든요. 이미 5배 올랐다. 우리 일주일 안에 다시 5배 올리자라는 희망을 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긍정적인 거죠. 멘탈을 건강하신 것 같아요. 단일화 얘기는 없습니까? 강훈식 의원이 이제 박용진 의원과 단일화 얘기는? 단일한 얘기는 솔직히 내부적으로보다는 언론들이나 주변의 관심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이 대전 충남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마 좀 더 논의가 불붙든 아니면 그냥 정리가 됐든 이 대전 충남을 기점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영화 상품권 2장씩 나가야 돼서 일단 제가 소개를 하는데 먼저 빵 터지는 댓글에 패널분들이 빵 터지는 댓글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그냥 생각 없이 빵 터뜨리면 안 됩니다. 일단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다락방 카톡님께서는 오늘 도어 스태핑 보니 윤 대통령이 딴 사람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부드럽고 국민들 이야기했었다면 지지율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듯합니다라는 의견 줬고요. 윤리치님 직장에서는 3개월이란 기간 없어요. 일 못하면 바로 잘립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섭섭님 영화표는 이제 집에 가서 영화 보시라고 박순애 장관님께 주세요. 라는 의견도 줬습니다. 이때 좀 터질 것 같았는데 서로 안 터지네요. 참고 있어요. 예. 다들 거기서 거긴데. 알겠습니다. 크라잉 프리맨님. 안녕하세요. 저는 실업자로 요즘 거의 매일 썰전 라이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확실합니다. 박 부장님이 재밌게 잘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장을 잃고 집에만 있다 보니 마음이 많이 지칩니다. 좋은 영화를 보면서 우울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습니다. 저의 운빨은 어떻게 될까요? 윤희석 대변인 약간 너무 자기적인. 좀 짜네요. 드려야 될 것 좀 짜서 같아요. 되겠네. 이분 드립니까? 예, 저 때문에 자주 본다니까. 크라잉 프리맨, 크라잉 프리맨. 제가 알기로 그 원래 만화 제목인데 만화 제목인데 영어로 됐고요. 예, 이분 크라잉 하셨기 때문에 영화 상품권 2장 들어갑니다. 그다음 패널 관련해서 윤희석 대변인님 예전 가요 무대 김동건 사회자 닮았어요. 제가요? 예. 지금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닮았어요. 듣고 보니까. 제발 그분처럼 오래오래 존경받는 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아, 예. 의견을 명심하겠습니다. 보랭머님께서 주셨습니다. 김재수 의원 넥타이 했네요. 젠틀해 보입니다. 이거 JTBC에서 빌려준 넥타이입니다. 평소에 안 감사합니다, 하시다가 JTBC. 하니까 이제. 김정혜님, 박원석 의원님 찐팬이 됐습니다. 임팩트가 약해도 그냥 이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항상 따뜻한 취임새를 넣어줘서 그분이 받게 만듭니다. 라고 김정혜님은 혹시 제 댓글에도 그 취임새 넣어주시나요? 아유, 저는 무조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중 표정이 제일 좋아지셨어요. 알겠습니다. 제 것도 있네요. 사회자가 너무 웃김. 상황들이 어지럽고 짱나지만 웃게 하는 능력이 있다. 제가 봐도 있어요. 예, 오늘 앞서 박원석 의원님 다 픽으로 두 분, 윤희석 크라잉 프리맨님과 김정혜님에게 두 분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ECD 국가의 최하위의 장애인의 예산을 배정해놓고 우리가 외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라 망하는 예산입니까? 세금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60조 원이나 깎아줘 버렸습니다. 잠깐 좀 내 말 좀 들어보소. 당신과 나 과연 다를 게 무엇이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 똑같은 손님이고 어디를 가든 자유로운 인간이고 TV 속 드라마에 나오는 그곳을. 예, 이번 주는 뉴스설기를 맡은 이성대 기자가 휴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뉴스설기 대신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인터뷰는 특별한 분입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가 5월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토론회를 그렇죠. 했었고요. 예, 예. 두 번 했었잖아요.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간에 뭔가 변화가 있는지 여러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부터 하면 네. 오늘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오전에 삭발 시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 방문해서 뭔가 전한 게 있죠. 예, 예. 취임 100일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 예산이 8월 말이면 거의 다 끝나고 9월 초에 국회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 올라가기 전에 대통령께서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작업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권리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취임 100일 때 8월 17일이 취임 10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입장을 발표해 주십시오라는 공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공문을 전달할 때 혹시 반응이 있었습니까? 뭐 경호원이 받았고요. 네. 입구에서 경호원이 받아가고 오후 6시 되면 뭐 소통실에서 나와서 일괄적으로 가져가서 받았다라는 문자를 갖다 보내는 것 이외에는 저희 뭐 어떤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 따로 반응은 네. 없었고요. 네. 1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17일까지 답변을 만약 안 주면 예. 어떻게 되나요? 뭐 안 주면이라는 가정의 질문보다 예. 주기를 좀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오래도록 외쳐왔지 않습니까? 뭐 길게는 21년. 예.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장애인 권리 예산은 작년 12월 3일부터 저희가 34차례나 저희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고요. 예. 그리고 오늘로 따지면 86일째 삭발을 하고 있고요. 삼각 지역에서 매일매일. 그리고 180일 넘게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이제는 좀 주셔야 될 입장이 아닌가. 특히 취임 100일에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해서 장애인들의 권리 예산에 대한 문제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좀 밝혀주십사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것은 저번에 이제 미 대통령께서 예. 와가지고 이제 간담회 하는 자리에 뒤에 그림이 보여주는데 그게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이다라고 예. 언론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또 대통령실의 1층에 또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을 감상을 하셨어요. 이제 제발 이제 감상만 하지 마시고 예.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살피고 왜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과 불편함을 초래하면서까지 저희가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여러 곳에 네. 장애인이 그린 그림, 예. 만든 무엇 등이 있고 예. 자 이렇게 그겁니다라고 네네.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하지만 예. 정작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에는 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군요. 우리가 감상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예. 이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한 사람의 국민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와 두 차례에 걸쳐서 네. 뭐 열띤 거친 토론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예산 문제를 네네. 올 초부터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 훨씬 전부터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네네. 지난 7월 24일이죠.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은 경제부총리가 일단은 예. 정부안을 짜는 데는 총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혹시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추경호 장관님께서는 저희 이야기 그리고 여러 부처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면 나라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왜 기획재정부만 가지고 이야기하냐. 국회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여러 부처가 있는데 왜 자기만 괴롭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획재정부가 가장 예산의 권한이 가장 큰 부처입니다. 예. 거기서 모든 기준을 정하고 실링을 정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는 실링 내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무책임한 태도이죠. 또다시.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그렇죠. 알아서 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한도를 딱 정해주고 그걸 실링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실링 내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부 예산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들이 조정해야 될 문제지 왜 기획재정부 찾아오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거는 계속 이야기했던 문제거든요. 실링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에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21년을 외쳐도 변화되지 않더라. 그래서 보조금법에 대한 문제들을 좀 개정하시고 그리고 실링의 파일을 좀 늘려달라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내년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을 2조 9천억 원으로 편성해달라는 게 전 장애인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1조 7천억인가요? 예, 1조 2천억 정도. 1조 2천을 더 달라는 건데 예, 예. 지금 실링 한도를 얘기한 건 기재부 입장은 1조 7천억 안에서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를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저 한도를 늘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군요. 그거보다 이제 복지부의 전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 예산이 있고 노인 예산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처 예산인데 그 내에서 뭐 장애인의 예산을 늘리든 노인의 예산을 늘리든 이거는 뭐 이제 같은 사회적 약자끼리 싸움하라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그런 여러 예산에서 예산 우선순위를 중에 정할 문제지 왜 기획재정부 찾아왔냐라는 굉장히 무책임한 책임 전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실링 자체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했던 겁니다. 지속적으로 사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와의 얘기에서도 했었고요. 4월과 5월 두 차례 저희가 만든 이 테이블에서 네,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그 뒤에 변화가 있습니까? 뭐 변화가 있었으면 추경호 장관님 면담했을 때 장관님께서 그런 어떤 나라 망한다라는 말과 왜 기획재정부만 괴롭히냐라는 말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정책적 변화는 없었다고 해도 태도의 변화는 있었습니까? 태도의 변화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정치인도 다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같이 살자라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나는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많이 생각하고 있다,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군요. 맞습니다. 이미 사실 그 전에 인수위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인수위 시절부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개선된 게 없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구체적인 관련되어진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협의한 자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통의 창구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뭐 만나는 거는 몇 번 만났죠. 인수위도 만났고요. 그래서 인수위에서 찾아왔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끝낼 때는 그건 똑같은 말을 반복했고요.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나 이럴 때 의원님 통해서 질의를 해도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기재부의 이제 복지예산 과장을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2시간을 만났는데 또 다른 단체와 같이 만나서 그냥 듣고 끝내버리는 게 끝이었어요. 이게 끝이었고 그래서 이제 정부 내에서 이제 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짜면 기재부에 1차 협의안을 올립니다. 그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좀 같이 좀 논의합시다라고 했더니 그 자료는 전혀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따로 저희가 좀 볼 기회에서 봤더니만 오히려 더 이 물가 상승률 등 해서 거의 뭐 마이너스 수준으로 이 예산을 편성 1차 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정액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지금 현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들이 1차 안으로 올라와서 또 그것도 이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또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계속적으로 사실 지하철 시위도 하고 했고 뭐 토론도 가졌고 많이 만났지만 실질적으로 대표님이 보기에는 개선되는 효과는 느낄 수 없다.
혹시 시민들의 인식은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저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 변화를 못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변화는 좀 많이 있죠. 예. 뭐 저희가 뭐 지하철 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거의 한 60%, 70%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대통령님의 이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변화가 있고, 불편이 많지만 사실은 예. 출근길 시위라는 게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실질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해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것이 어떤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공감을 해주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혐오나 이런 토론회 이후에 혐오나 이런 극단적인 어떤 차별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저희를 구속하라라는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고, 뭐 전장현 해체본부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안타깝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또 서로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전장현에서 이런 만평을 하나 올렸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죠. 우영우를 많이 거론을 하면서 만평을 올렸는데 전장현 측에서는 우영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대응에 만평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물론 뭐 우영우와 전장현은 다르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까지도 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네, 뭐 드라마는 어떤 바람도 같이 희망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희망과 저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영우의 그 자막에 보면 80년 전에 이 장애인은 그래 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애인의 무게다. 그것이 바로 이게 지금 제가 부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T4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게 1939년도에 비용의 문제. 그러니까 국가가 장애인 한 명에게 국가 예산을 줄 돈이면 비장애인 4명, 5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이유로 3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우영우의 그 대사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T4라는 이것이 이러한 이 가치, 사람의 무게, 장애인의 무게가 바로 2022년도 한국 사회에도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비용의 문제로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이동할 권리조차도 21년을 보장하지 않았고요. 의무교육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시장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제한적이었고요. 그래서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저희는 감옥 같은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시설에 비자발적인 부모가 집어넣은 사람들이 60%예요. 강제 입수 아닙니까? 근데 저번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 이제 좀 논쟁이 있었던 지점이 하나가 탈시설 문제 아시죠? 시설 문제. 탈시설 문제요. 그때 이제 강제로 왜 내보내냐 이 문제가 가지고 이제 좀 논쟁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역으로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자신은 원하지 않는데 부모나 가족에 의해서 강제로 입소되는 비자발적인 사람들이 60%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왜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가 이럴 수밖에 없느냐,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드라마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언급한 그 T4 그 장애인의 무게, 이것이 핵심인데 그냥 좋은 것만 보시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어느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딘지를 아느냐. 뭐 눈, 심장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가장 아픈 곳이다. 지금 아픈 곳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가 되려면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그거를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야만적인 곳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는 바로 이 비용 문제가 OECD의 국가의 대한민국 사회를 본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대한민국은 경제 10위의 경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가 장애인들에게 지출하는 OECD 비용을 보면요, 최고 꼴찌예요. 평균에 지금 그래픽이 저쪽에 보시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7년 자료인데요. 저희가 장애인 개발연구로부터 2020년 자료
또 받았는데 그때는 좀 더 줄었고요. 예. GDP 대비해서 장애인 복지 지출 규모가 우리나라는 0.6% 정도인데 예. OECD 평균은 1.9%. 예. 예, 상당히 작은 거죠. 3배 정도. 예. 지금 당장 3배 예산을 늘려서 배정하더라도 OECD 평균에 겨우 도달할 수준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10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고요. 아까워하고 이런 예.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중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OECD 네. 또 경제 규모로 몇이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돈이 없다고 하는데 네. 법인세나 부자감세는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좀 놀랐습니다, 저는. 매우 놀랐고요. 그리고 제가 뭐 세금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지금에 있는 세금을 가지고 향후 60조 원을 뭐 이렇게 언론 보니까 예. 이 삭감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조만 삭감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일단 이미 겪고 예. 있는 이런 예산조차도 장애인들의 권리, 기본권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정말 우유부단하고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세금 부자 감세라고 하는 이런 예산은 굉장히 소신 있게 결단하는 이 결단력이 있는 이 정부가 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는 왜 이렇게 오리무중이고 우유부단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는 그렇게 결단력 있으면서 복지 예산에 장애인 예산의 일부 증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유부단하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전장인의 박경석 대표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